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이 정당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그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같은 국회 절차와 법 자체의 위헌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선고가 언제 어떻게 나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시작됩니다. 이제 2시간 가량 남았는데요. 선고는 104석 규모의 대심 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선고 1시간 전부터 미리 방청을 신청한 시민들을 상대로 방청권 배부가 이뤄지는데 경쟁률은 5대1에 가까운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선고되는 사건만 70건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검수완박 사건은 2건으로 선고 목록상 순서는 9번째인데 조금 당겨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건이 먼저 선고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청구한 사건이 그 다음입니다. 보통은 주문을 먼저 읽지만 검수완박 사건은 관심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결정 이유나 요지를 설명한 뒤에 주문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헌재가 해결해주는 권한쟁의 심판 형태로 지난해 한 차례씩 공개 변론이 진행됐고 검수완박법 시행 반년 만인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심리 과정에선 어떤 주장들이 나왔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뜻으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정확히는 개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인데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의 무효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상 영장 청구권자가 검사로 규정된 만큼 검수완박법은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 거란 논리입니다. 또 법 자체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해서 위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탈당은 그저 정치적 결정일 뿐이지 국회법 위배가 아니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 입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입장입니다. 결국 헌재는 이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더 나아가서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를 무효로 그러니까 법을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따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도 두 개고 쟁점도 각각 있는 셈인데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옵니다. 헌재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입법 과정의 흠결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됐고 더 나아가서 법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판단을 할 때 원래 정족수대로 재판관 5명 이상만 찬성하면 될지 아니면 위헌 법률 심판처럼 6명 이상이 필요할지에 대해 헌재가 새로운 판단까지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준다면 기각이 나오게 됩니다. 입법이 정당해서 권한 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법의 위헌성은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권한 침해 자체는 인정되지만 법의 위헌성이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은 건 소송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각하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고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회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심판과 법무부가 청구한 심판은 검수완박이라는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보신 것처럼 권한의 종류 등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각각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와 당헌 80조의 예외 적용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 행보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적 제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양국관리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기소를 놓고 여야 공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민주당 당무위원회 결정은 이른바 이재명 방탄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검찰의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해석하며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의 예외를 적용한 걸 지적한 겁니다. 당대표 선거 직전에 당헌 제80조 개정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꼼수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기소가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정적 제거를 위한 기소라며 맞받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로 규정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덮으려는 물타기용 기소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익히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연 건 과유불급이자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오늘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 이 대표 기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표결에 붙여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서 여야는 김진표 의장 중재로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막바지까지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양곡관리법과 관련 논의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맞불을 놓을 계획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안도 의결될 예정인데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현행 4.75%에서 5%로 높아져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은행 위기가 이어지면서 연준이 금융권 안정을 위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지만 지난달에 이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 뒤 국내 금융시장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대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한국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금융시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0.7% 넘게 하락하며 2,400선 아래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후로는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낙폭을 축소하더니 조금 전부터는 오름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0.19% 오른 2,420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선 상태고요. 개인이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일찍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어제 종가보다 0.67% 오른 810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1,300원 밑에서 장을 열었습니다. 이후로는 내림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20원 넘게 하락해서 1,280원대 중반까지 내려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등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택했지만 금리 인상폭이 예상대로였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기준금리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를 보면은 한 차례 정도 베이비 스텝만 남아있다는 점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고강도 긴축 환경에서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단행이 국내에도 영향을 주게 될 텐데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 전망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은 일단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택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동결에 나선 건데요. 다음 금통위는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일단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미국이 베이비 스텝 정도로 인상폭을 조절하는 모습 속에 자본 유출 조짐이 아직 없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 속에 물가는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이제 경기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연준이 5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여 기준금리 역전폭이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지고 이에 따라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기 시작한다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남부지방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상수원 저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먹을 물, 식수 공급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섬 지역은 가뭄 장기화에 제한급수가 더 확대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정 알아봅니다. 오선율 기자. 네, 전남 화순 동복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다운 비가 내린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가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이곳은 광주 시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동복호 상류입니다. 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에 물이 있어야 할 곳엔 풀만 가득하고 30년 전에 수몰됐던 다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부터 반가운 단비가 내리곤 있지만 강수량이 20mm 안팎에 그치면서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 동복호의 저수율은 18% 정도인데요. 총 저수량이 9,200만 톤인데 현재는 2천만 톤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겨울 가뭄에 지난해 12월 30%였던 저수율이 3달 만에 20%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광주의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현재와 같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 주암댐은 오는 5월 하순, 동북댐은 6월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수율이 7% 이하로 떨어지면 제한급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30년 만에 제한급수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전남 섬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남 완도 노하도와 보길도 등 5개 섬 지역은 지난해부터 제한급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태풍 흰남노 이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2일 급수 4일 단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이마저도 이번 달부터 2일 급수 6일 단수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마실 물은 물론 샤워와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발생 일수가 227일인데 광주 전남 지역은 281일입니다. 기상청은 5월까지 광주 전남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은 많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화순 동복호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계모의 학대를 받던 12살 어린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이 있었죠. 계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 수사 결과 학대는 1년 동안 이어졌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계모의 악행이 낱낱이 담겼다고요? 네, YTN이 입수한 공소장에는 A군이 어떤 학대를 당하다 지난달 7일 사망에 이르렀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학대가 시작된 시점은 1년 전쯤입니다. 당시 계모는 유산을 했는데 모든 곳이 을부다들인 A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은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모는 A군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학대 정도는 1년에 걸쳐 점점 심해졌는데요. 우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던 학대 횟수가 지난해 11월엔 7차례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군의 집중력을 높인다며 계모는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게 해 2시간 동안 성경을 베껴 쓰라고 지시했는데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방 안에 가두거나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숨지기 4일 전부터 학대 수위는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A군이 물건을 훔쳤다며 알루미늄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온몸을 때렸고 A군의 눈을 가린 채 커튼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서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했습니다. A군은 숨지기 이틀 전까지 이런 자세로 16시간 동안 묶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동안 A군은 한창 성장기였음에도 1년 사이 몸무게가 오히려 10kg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망 당해 12살 A군의 키는 148cm, 몸무게는 29.5kg였는데 또래 평균보다 키는 5cm가 더 크지만 몸무게는 평균의 15kg나 미달한 수준입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A군은 사망 당일에도 침대에 누워있던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빌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계모가 A군의 가슴을 밀쳤고 뒤로 넘어진 A군은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건 계모가 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긴 친부 역시 A군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아들을 원망하며 학대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부부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고요. 당무위도 금세 열어서 의결을 통해서 일단 대표직을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소도 정해져 있었고 당무위도 정해져 있었던 절차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석화, 속전속결, 일사불란, 단일대오 이 네 개의 성격에 딱 맞게 했고요. 저는 너무 좀 빨리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80조를 무력화시켰다는 이제 비판이 물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왜 80조를 1, 2, 3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읽어보면은 기소가 딱 되면은요. 네. 일단 당무는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이게 한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사전 절차니 이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그냥 막 그날 오후에 우당탕탕 이렇게 열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당무를 정지하는 시간을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아마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한 건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막 일사불란으로 그냥 정광석화처럼 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네.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그러는 지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네. 전부 다 거의 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다 모여야죠. 근데 그럴 여유가 안 되니까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절차상에 좀 이렇게 깔끔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친명 쪽에서는 장점을 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도 못지않게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나면 그냥 이걸 원샷이니까 되는데 문제는 이제 2차가 있잖아요. 네. 2차도 수사 소환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2차를 그러면 또 똑같이 할 거냐 하는 선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깔끔하지 못한 절차가 어저께 진행이 됐다라는 비판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는 어저께 하루였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기소가 있고 기소 발표가 있고 그리고 당무위 의결까지 한 7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했는데 절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 법률 전문가의 사실은 이제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그 조응천 의원도 그 지점을 아마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예외 조항이 뭐냐면 결국은 그 당무위원회를 열어갖고 그 의결을 거쳐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되려면 지금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에예요. 네.
근데 지금 직무 정지를 아직 안 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그러면 당에서 직무 정지를 일단 시키고 그럼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네.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 직무 정지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예외 조항부터 해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이상하지 않아? 절차 위반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가처분, 예를 들어 네. 이 대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잖아요. 예. 그 당원들이 예. 한 뭐 몇백 명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법원에서 그 지점을 심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예. 그 얘기 저희가 차차 해볼 텐데 일단 조응천 의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조응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기소 당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절통태세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그 파동이란 것이 이 너무 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일단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단계 직무정지 결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사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당원 80조 사망에 의하면. 예. 조응천 의원 인터뷰 들어보셨고요. 이게 그러니까 당무위원회가 보통은 뭐 소집하면 한 2, 3일 뒤에 모여서 뭐 좀 논의하자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뭐 빨리 하더라도 한 2, 3일 뒤에 의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니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80조를 잘 뜯어봐야 됩니다. 1항에 기소가 되면은 사무총장이 일단 직무를 그 대표 이제 기소가 된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동시니까요. 어저께 이제 그 기소 공소장이 나온 시점에 이재명 당대표의 직무가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무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차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끝내버리면 그 시간차가 별 의미가 없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친명들은 본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이라도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사망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조 의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에서 이렇게 되면은 엄밀하게 작귀대로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법률가적인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이걸 친명 쪽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그냥 우당탕탕 정광석화처럼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위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응천 의원도 당장 절차적인 정당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개 이제 당원 당규가 뭐 이렇게 막 세밀하게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이제 적당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걸로 지금 보는 건데요. 이제 권리당원들 중에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법원으로 또 끌고 가면은 또 이제 국힘당 작년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건 판사들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사실 의견 수렴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최대한 단축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그걸 아마 다른 이견이 나오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분석하는 시선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친명계 국회의원들,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그 감싸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직무 정지 이걸 만약에 사무총장이 대놓고 만약에 하고 네. 뭐 2, 3일 있다가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당이 또 어떤 또 혼란 상태가 올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니까 네. 그런 여지도 1%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정광석화처럼 그냥 해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국민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재명만 지금 생각하고 공천을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이 있어야만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네. 국회의원들은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죠. 예. 어제 결정이 난 이후에 그 권리당원 중에 한 분이 가처분 신청을 낼 거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공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남부지법에 낼 거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그분이랑.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요구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당헌 80조 예외 조항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것도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우 그러니까 1번 이게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제 입장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 입장을 방송에서 뚜렷하게 말씀드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쭉 앉아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세 번째 문제는 판사에 따라서는 이거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라고 할 그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국힘당의 이준석 파동을 쭉 봤는데 네. 그 판사에 따라서 또는 판사의 그 시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하고 관측하는데 굉장히 혼선이 있었잖아요. 예. 이 대목도 당헌 80조 1, 2, 3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픽 준비됐을까요? 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제가 통화하면서 여쭤봤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얼마나 당원으로 있으셨는지 여쭤봤더니 10년 동안 권리당원으로 활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통화 내용을 이렇게 축약을 해봤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한 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고요. 이게 그냥 서명받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권리당원인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오후에 이걸 제출할 예정인데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다고 하셨어요. 그 일반 국민들께 민주당에 당헌 80조라는 게 존재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용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판사 마음이긴 한데요. 예.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내용 가지고 뭐 이 80조 사망 자체 해석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거를 굉장히 높이 보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고요.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절차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절차 위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 정지를 잠깐이라도 예. 이재명 대표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지점을 다퉈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사무총장이 법원에다 이런 거 낼 수 있죠. 아니 사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제가 해놨다. 했다. 이렇게 하면 예. 그거는 그냥 뭐 국민들 몰래 알리지 않고 내가 잠깐 1초라도 했다. 그리고 뭐 그 서류를 만들어서 내면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이게 뭐 공무원들의 업무면은 뭐 전자상의 시스템이 나올 텐데 뭐 당에 이렇게 전자상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 물론 있기야 있죠. 그런데 그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정당이라는 건 안에 내부적으로 뭐 구두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이 판사분들이 사법 소극주의자들이에요. 사법 적극주의자들 판사를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뭐 사무총장의 그런 얘기가 중요해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사법 소극주의에 따라서 아이 정당 내부의 일이니까 뭐 알아서들 하시죠. 뭐 80조 사망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됐습니다.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바로 했으니까 하자는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 때도 사실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법원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 거는 약간 그 당시에 판사분들이 사법 적극주의적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자를 치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당헌 당규를 바꾸고 이러면서 역시 사법 소극주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 경우에 이럴 수 있죠. 이제 판사가 봤을 때 절차 위반이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받아줘요. 예. 그럼 이제 혼란이 오겠죠. 예. 그럼 그 사이 얼른 또 정광석화처럼 그 절차 하자를 예. 자기네들이 치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겠죠. 그 국민의힘이 했던 네, 그 방식대로 하여튼 또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판사는 예. 그럼 하자가 치유됐네 이러면서 이제 다시
그 당의 자율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요. 그 어떻습니까? 재판부가 정당하고 끝없이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 내부의 민주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구성원들이 민주적 그리고 이 법치적 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권리당원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내 개딸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로만 지지자들이 대변이 되는데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상식적인 목소리도 있다는 걸 알아달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국민의힘 상황과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상을. 아니 일단 이재명 대표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법원에만 너네가 상식적으로 해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너무 어렵고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 효과가 있다고 봐요. 우리 민주당 내에도 개딸이 아닌 상식적인 당원이 있다는 걸 좀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 저는 그거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차 위반을 했을 때 네. 판사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경종을 한번 울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돌아가는 길이라도 어차피 하자 치유돼서 결과적으로는 기각될 게 뻔하지만 그 다음번에 근데 요번만큼은 경종을 울려서 이 당원들을 인용을 해주겠다네 이 입장을 받아주겠다 이런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한번 혼란이 왔으면 바라는 것 같기도 하시고요. 이게 어쨌든 지지자 대 지지자 간의 어떤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우리가 이준석 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건데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걸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그 안에 재판부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재판부가 이제 배당이 돼서 뭐 재판부는 빤하거든요. 뭐 남부지방법원에 신청 사건을 가처분을 받는 재판부가 뭐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판사가 바뀌었을까요? 뭐 인사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몇 분 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거기에 담아낼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해석을 가지고 2차전이 붙는 건데요. 그럼으로써 이분의 이 신청인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이후에 1차 기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뭐 428억도 우리 수사하고 있고 조만간 또 기소할 거야라는 시그널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사건이요. 네. 그냥 그 사안이 약하지가 않아요. 되게 무거워요. 중대해요. 네. 예를 들면 그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은 네.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이제 백현동도 있고요. 정자동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사실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또 지켜볼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428억에 대한 뇌물 사건. 예. 이 부분도 이제 그 기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검찰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갖고 2차로. 예. 그래서 여기서 1차 기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사건이 2차 기소될 게 뻔하잖아요. 근데 기소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영장 청구가 될 게 뻔하죠. 예. 어쨌든 확실한 건 검찰에서 2차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체포동의안이 올지 말지는 뭐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추가 기소가 되면 그러면 또 이번처럼 이 속전속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2차 세트는 뭐 분명히 처음부터 수사와 소환과 뭐 이쪽 있잖아요. 예. 영장과 체포동의안과 그리고 이제 80조에 따른 당무위원회 이건 2차 세트는 뭐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한 세트 지나간 걸로 그래 이제 한 세트 지나간 거고요. 검찰이 1차 기소라고 얘기한 건 아마 428억을 염두에 두고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428억을 어제 공소장에서 뺀 것은 증거를 그게 물적 증거, 인적 증거가 다 있지 않겠어요? 네. 그것을 내놓지 않겠다. 지금은 내놓지 않겠다.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검찰이 보완을 해서 공소장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할 때
그때 내놓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1차 기소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 2차 기소는 아마 428억에 대한 것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 등등 뭐 여러 가지 금방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는 전혀 또 새로운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2차 세트는 이제 곧 시작된다고 봐야죠.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28억 그 뇌물을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김만배 씨의 입이 열려야 된다라는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뇌물죄는요, 뇌물죄 구성 요건을 그걸 쭉 읽어보면은 뇌물죄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뇌물을 운반한 사람도 처벌하고요. 뇌물의 기획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김만배 씨가 딱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검찰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그만한 증거라도 나오면은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검찰도 어저께 표현해서 1차 기소라는 말을 한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이번에 그걸 포함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그 428억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증거는 저는 한 70%는 확보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 30%는 결국 김만배의 이제 진술인데 네. 그건 안 나왔다고 치더라도 70%는 갖고 있는 게 그 대장동 일당들 있잖아요. 김만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거의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정민용 씨, 남욱 씨, 그다음에 유동규 씨, 지금 그 428억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해서 어디까지 그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그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 기소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전략적으로 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예. 2차에다가 포함시키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미경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쌍방울 관련 사건도 지금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기사 확인했을 때는 한 50명 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이제 체포 동의,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가결할 거냐, 네. 부결할 거냐, 이제 이 투표가 이제 되는데 예. 여기서 지금 코너에 완전히 몰리는 건 민주당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겁니다. 네.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다 포기하고 그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 그 40~50명이 지금 체포 동의안 포기 서약서에 쓴다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그냥 가결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일관성이 지금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당의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네. 지금 다 부결시켰어요. 그러면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시킬 건가 부결시킬 건가. 그러면 일관성이 있으려면 부결시켜야 되죠. 만약 이걸 가결시켜버리면 결국은 또 내로남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었다는 게 뭐 온 국민이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더 확증적으로 지금 가는 길이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아예 그냥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도 좀 복잡한 마음을 표하긴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정말 절묘한 한 수를 던져가지고 국힘당 엄청 도와준 겁니다. 저는 이 하영재라는 분을 잘 모르는데요. 네. 한참 얼마 전에 수사를 받을 때 그 혐의를 읽어보고 이제 하영재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알았는데요. 하영재 의원의 혐의는 정말 죄질이 나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 더군다나 자기가 공천권을 사실 전횡으로 잡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국회의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의원들이 아주 드물게 가끔 있어요. 예. 그런데 하영재 의원은 죄질이 정말 나쁩니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국힘당 의원들도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지금 뭐 서명도 하고 뭐 원내대표도 나와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인데 115석의 국힘당만으로는 가결도 부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이 되는데요. 네. 어디로 가든지 민주당은 욕먹게 돼 있습니다. 네. 가결을 해줘도 욕먹고 부결을 해줘도 욕먹는 상황이어서 이건 정말 외통수에 걸려도 세게 걸렸어요. 조금이라도 덜 먹는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두 개 다 욕먹게 돼 있는데 예. 글쎄요. 저는 두 개 다 뭐 똑같이 민주당만 욕먹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 검찰이 정말 머리가 좋은 집단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이 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결을 했는데 영장심사에서 기각이 되면 그것도 참 곤욕스러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니 근데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은 기각이 되든 뭐 인용이 되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별 상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자기네들 앞에 있는 밥상이 너무 어려워요. 네. 예?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걸 가결을 시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결을 시켜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죄질이 불량하다는 거요. 그 하영재 의원 죄질 불량하게 보이죠 일단. 네. 근데 뭐 이재명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예.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뭐 하여튼 절대로 영장판사 앞에 안 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천권도 놓지 않겠다고 그러고 대표직도 유지하겠다고 그러고 저는 이걸 삼불가 이재명 대표의 삼불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재판이 몇 건이나가 될지를 지금 현재로서 전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한 건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될 재판이 몇 건이 될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예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주 나쁜 상황은 일주일 내내 재판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서울중앙지검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당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이건 대표직 사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상황이 5월 이후에 만약에 눈앞에 전개가 되면은 그때는 진퇴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대표직 사퇴를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런다면은 당무를 누구한테 위임을 하는 거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무 위임이라는 건 이전에는 없던 거죠? 그런 건 없는 거죠. 이거 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인적 쇄신은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은 언제쯤? 지금 이제 소통 2차 세트가 진행이 되면 어차피 체포 동의안이 언젠가는 온다고 보면은 지금 대처 방안은 소통하겠다, 소통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직 개편하겠다는 거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개편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이제 연말 퇴진론이 나오는 거죠. 네. 이 세 가지인데 당직 개편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핵심적인 당직은 내놓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민주당 내의 중론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당직 인선을 발표할지 그 타이밍 그리고 또 누구를 데려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국회 차원의 청문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했고요. 오늘은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언론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항의는 그 언론에 대해서는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예, 아니 뭐 그거는 저는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독도 문제하고 이런 부분을 그 의제에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누군가 어떤 국회의원이 지나가면서 혼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일본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일부러 언론 플레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작업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그 언론 플레이한 지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회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쪽 국회의 입장 전체 국회 입장을 보고 이거를 대등하게 맞대응해 주는 게 보통은 그래야 되거든요. 네. 일본 국회를 상대로 우리 국회가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언론 플레이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그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그 언론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회가 좀 급은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예,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제안, 어떤 뭐 압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홍익표 의원은 독도 방문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뭐 의원들이 가끔 갔죠 그 사이에.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이제 MB 때 처음 간 거고요. 의원들은 뭐 가끔 갔고 저도 의원일 때 갔었습니다. 뭐 근데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일본 대사관에서 기분 나빠야 하죠. 근데 뭐 공식으로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국회가 일본 언론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 건 일단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쭉 경과를 보면은 일본의 관과 일본의 관청이죠. 관청과 일본의 언론의 협업과 분업이 아주 절묘하게 잘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목도를 한 거고요. 어디서 그럼 독도 얘기를 했느냐? 저는 제일 의심이 가는 데는 2차 만찬입니다. 2차 만찬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일본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 외교가 아닌데라는 걱정을 했어요. 네. 근데 2차 만찬에서 지나가는 얘기 비슷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게 버베이튼 그 구술록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틀림없이 버베이팅 비슷한 것을 일본이 남겨놨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외교를 하거나 일본 언론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 수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엄청나게 토시 하나, 단어 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과 식견이 없다가 보니까 일본 외교와 일본 언론에 지금 완전히 말려 들어간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였다라고 보고요. 이걸 이제 전면적으로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죠. 이걸 어떻게든지 좀 땜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의원님, 저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비공개 회의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야당 의원이 한국의 야당을 설득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다. 글쎄, 저것도 이제 일본의 정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일본의 야당이 순수하게 진짜 야당이 있는가라는 건 여러 평자들이 있지만은 일본은 사실은 거의 전후에 거의 뭐 한 당이 지배를 해왔던 국가고요. 네. 좀 민주국가 중에서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지금 국힘당이나 민주당과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여야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일본에 사실은 그 야당이 우리 야당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저는 일본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게 한 그때 당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를 네.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거의 묵살해버리는 어겨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일본의 이제 속내가 저런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독도 문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한일 의원 연맹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일본에 이제 방문해서 일본의 총리급 인사랑 이제 대화를 하는 중이었는데 독도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어요. 예. 그랬을 때 그건 의제에 없었던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총리급 인사가 좀 무시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슬쩍. 예. 그건 크게 이미 한 번 더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속 얘기했죠, 저는. 제 성격에 계속 얘기했더니 예. 나중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과거에 자기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 국민들에게 자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들이 의제에 없는 독도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냥 무시 전략으로 사실 그냥 나가신 거 이것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여파가 뭐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G7 회의를 위해서 일본을 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또 총리를 만나게 될 테고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을 가는 것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또 답방을 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또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뒤죠. 2시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했다가 대폭 축소하는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많았던 사건이죠. 뭐 위장 탈당, 뭐 회기 쪼개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과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경천동지할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헌재도 아마 적당한 수준에서 딱 멈추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적당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국회에서 해결해라 뭐 이런 취지로 나올 거라는 그렇죠. 전망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이번에 한번 그 경종을 울려줘야 되고 예. 이게 그냥 국회 자율권 안에 들어가냐, 자율성 범위 안에 들어가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 게요. 국회는 입법기관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입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 스스로가 탈법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꼼수. 네. 그 민영배 의원의 네. 위장 탈당. 이건 아주 전형적인 꼼수 행위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국회의 자율성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률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절차 위반으로. 그다음에 검사는요. 헌법의 그 정신이 뭐냐면 수사권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런 법안이 어떻게 헌법에 맞아요? 헌법 정신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법률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서는 거죠. 헌법 그러면 정신에. 그 헌법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권,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으로 보장이 돼 있다는 게 이제 네. 검찰의 주장인데 그러면 국회에서 그 수사권의 권한을 수사권의 범위를 줄이거나 이런 것도 위헌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검사는 유일하게 헌법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소권을 갖는다는 건 기소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법 안에. 예. 근데 단순히 문구만 보고 예. 그 문구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뭐 줄이고 이런 거를 우리 국회 입법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너무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자기적이라고 그럴까? 그렇습니까? 그럼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수사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또 이 법안에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가 뭐냐면 고발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했을 때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경우에 당연히 검사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의 신청권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효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국회 절차는 뭐 회기 쪼개기는 좀 자주 있었던 일이고 네. 위장 탈당 또 뭐 국회에 어떤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라고 이제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헌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미경 최고위원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건 희망사항일 거고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이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그 부분을 절차적인 뭐 위배로 볼 거냐 아니냐를 오늘 헌재가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저 부분도 그냥 정당 내부의 일, 국회 내부의 일로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걸 잘했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매끄럽진 않았죠. 그러나 하여튼 사법 소극주의를 헌재가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권한쟁의 심판 자체에서 우리가 이것까지는 못하니까 따로 이건 위헌 법률로 가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자기네 손에 피 안 묻히고 또 넘겨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니요. 이게 절차 위반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법률 위반, 그러니까 무효, 네. 법률이 무효라고까지 우리가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별개로 또 절차를 진행하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추측해요. 이게
법률 문제고요. 또 헌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경우의 수도 너무 많고 사실 취재기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시에 속보가 나오면 취재기자가 자세히 또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하늘이 차차 개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해안에 최고 40mm, 강원 남부와 남부지방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비구름 뒤로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 18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